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소라고 하는 것은 입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주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적 환경 때문에 입체보다는 평면적인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입체는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소라고 하는 것은 공간 속에 입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바로 양감과 공간감이라는 얘기죠. 즉 공간 속에 덩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입체라고 한다.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서 예술로 표현한 것이 바로 조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조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조와 조각이 있어요. 조각과 소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과 소조 둘을 합쳐서 조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소는 뭐고 소조는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먼저 조각은요, 단단한 덩어리를 밖에서부터 안으로 깎아서 제작하는 것을 조각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각도를 사용해서 깎아서 만드는 것이 바로 조각이 되겠죠. 아마 중학교 때 비누 조각 같은 거 해보셨죠? 비누도 단단한 물체를 밖에서부터 안으로 조각도를 이용해서 깎아서 갔기 때문에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밀레 비너스 아시죠? 흔히들 말하는 미의 표준은 밀레 비너스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깎아서 만든 조각입니다. 자, 이게 보세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깎아가며 형태를 만들어낸다. 한번 깎아내면 다시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키스를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에스키스 할 때는요, 사면을 스케치합니다. 전후, 좌우, 또 상하까지 정확하게 스케치한 다음에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조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조입니다. 소조는 주로 가소성 재료 그러죠. 무른 재료, 즉 점착이 가능한 무른 재료를 사용해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붙여 나온 것을 소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흙을 퍼다가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점차 흙을 붙여가면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다 하면 이게 바로 소조가 되는 겁니다. 자, 살펴볼까요? 자, 소조는 찰흙이나 지점토 등을 붙여가며 형태를 제작하는 기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건조하면서 갈라지고 깨지고 영구히 보존이 어렵겠죠. 그래서 아깝게 만든 작품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영구성이 떨어져 테라코타, 브론즈, 석고용뜨기 등 2차 가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라코타라고 하는 것은요, 흙으로 빚어서 건조시킨 다음에 초벌구이만 한 것을 테라코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도자기 제작할 때 초벌구이, 재벌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초벌구이, 즉 도자기 가마에다가 한 번만 구워내는 것을 테라코타라고 그래요. 이 테라코타. 그 다음에 브론즈. 자, 브론즈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석고용뜨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누칠을 하고, 그 다음에 핀볼을 꽂고, 석고역을 붓고, 흙을 파내서 석고형을 뜹니다. 그 석고형 안에다가 청동 녹인물을 부어 넣으면 바로 이게 브론즈가 돼요. 즉 브론즈는 청동 조소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석고형 뜨기가 완성이 되면요, 브론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안료를 넣으면 플라스틱으로 석고가 떠지겠죠. 이와 같이 석고형 뜨기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라코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요, 합성 수지로 뜨든 청동으로 뜨든 또 주물로 뜨든 석고용 뜨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소조는 만들기는 쉽고 또 수정도 용이하나 이와 같이 2차 가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자코메티에 청동 소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 철사로 뼈대를 만든 다음에 찰흙을 붙여서
이것을 그대로 초벌구이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벌구이를 하게 되면 높은 열에서 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견뎌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심 뼈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소의 표현 방법과 재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조입니다. 환조. 이걸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완전한 입체를 환조라고 그래요. 뭐 동상이라든지,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에 가면 뭐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막 그러죠. 이런 동상,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완전한 입체를 환조라고 그래요. 환조. 부조. 부조는 한쪽 면만 감상하는 것을 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벽에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는 것, 이것을 부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건 동전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에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부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조도 도드라진 면이 낮으면 저부조, 그다음에 높으면 고부조, 중간이면 중부조,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조죠. 투조. 필요 없는 부분을 뚫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추상 조각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뚫어낸다. 특히 여러분이 헨리 무어의 작품에 보시면 이 투조를 많이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심조입니다. 심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동네 세멘트 포장을 쫙 하고 나면 동네에 바둑이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발자국이 꼭꼭 찍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면보다 낮게 들어가서 표현된 것을 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흙을 바른 다음에 철사나 적당한 곳으로 파내겠죠. 그럼 평면보다 깊게 파집니다. 이것을 심조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같이 우리는 조소의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환조, 부조, 투조, 심조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완료하면 환조는 사방 입체다. 부조는 한쪽만 입체다. 투조는 필요 없는 부분을 뚫어낸다. 심조는 평면보다 깊게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 재료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재료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들을 재료로 선택하겠죠. 자, 목조입니다. 가장 오래된 조각의 재료가 목조입니다. 목조도 여러 가지 나무가 있죠. 우선 육질이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괭이가 없어야 되고, 적당하게 단단함을 갖고 있으면서 보존성이 높은 것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불상 많이 있죠. 이 불상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은행나무로 깎아져 있어요. 은행나무가 가공이 손쉬우면서도 변형이 적답니다. 자, 이와 같이 목조, 자, 나이테나 나뭇결 등 재료가 가진 특성을 살려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일본 호르세에 있는 금동미로 방가 사유상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조소를 전공하는 대학생이요, 그 절에 가서 그 불상을 보고 반했답니다. 그래서 그 불상을 깨어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손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재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방가 사유상이 일본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를 조사해 보니 바로 한국의 금강송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만든 것, 다시 말하면 백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불상이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와 같이 그 불상에 보면은 이 나이테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했습니다. 특히 소나무는 나무가 좀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단단한 정도를 잘 마무리해서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을 시켰죠. 바로 이것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예술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K-팝도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조입니다. 돌이죠. 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대리석과 화강석입니다. 근데 화강석은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조각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변형이 없기 때문에, 또 파손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대리석은 좀 물러요. 물은 대신에 조각하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파손이 쉽겠지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대리석이나 화강석 등의 도를 쪼아 제작한다. 화강석은 단단한 재질에 비해 섬세한 조각이 어렵고, 그다음에 대리석은 섬세한 조각이 가능하나 화강석에 비해 재질이 무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테라코타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소조에서 배웠습니다. 찰흙으로 만들어서 1차로 불에 구운 것이 바로 테라코타다 그랬어요. 자, 구운 흙이라는 의미로 찰흙으로 형태를 제작한 후에 구워내어 내구성을 높인다 그랬어요. 좀 이따가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권준규 선생이 테라코타의 1인자입니다. 다음에 철조입니다. 여러분 흔히 아시다시피 철조 그러면 철근, 뭐 쇠파이프 이런 것들로 용접해서 만든 것들이죠. 아마 이러한 다양한 재료들은 작가의 특성이나 또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자, 방금 말했죠? 이게 바로 테라코타입니다. 찰흙으로 만들어서 초벌구이에서 소송 완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준규 선생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제 목이 길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인도 라마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 모델의 주인공은 자기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 자기 제자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록만 있었지 누군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 이민가 살고 있던 제자가 국내에 와서 자기라는 사실을 밝히고 한번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권준규 선생은 이러한 테라코타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죠. 자, 이것이 보세요. 이것은 보세요. 막 이것저것 마구마구 막 붙여서 했죠. 이것이 이제 현대 조소의 한 또 분류가 됩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재료만 사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 재료를 종합해서 쓰는 것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물 표현입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주로 사람을 많이 표현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서 있으면 입상이에요. 서 있어. 스님같이 지금 서 있잖아요. 이걸 입상이라고 그래요. 좌성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와성은 누울 화자에 한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사람 크기와 똑같이 만든 등신상이라 그래요. 같을 등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로댕의 유명한 깔레어 시민의 인물 조각상이죠.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군상이라 그래요. 군상.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잖아요. 입상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만든 것은 청동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다? 자, 찰흙으로 먼저 만들고 이것을 석고로 외형을 석고를 뜬 다음에 그 안에다가 청동을 녹인 물을 부어서 뜹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전체를 청동으로 한 번에 뜨는 게 아니에요. 부분을 나누어서 떠서 나중에 합체를 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물 표현입니다. 인물 표현, 이제, 어디까지 했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분까지를 표현했냐를 따집니다. 두상, 머리니까. 자, 인물의 목 위, 얼굴과 머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흉상, 머리에서 가슴까지를 흉상이라 그래요. 즉, 상반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다음에 토르소. 자,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 시대의 초당 조각들이 전쟁에 의해서요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머리도 날아가고 팔도 날아가고 다리도 날아갑니다. 근데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적인 요소라든지 양감, 공간감, 균형감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전리가 되어서 토르소, 머리, 팔, 다리 있잖아요. 몸통만 있는 작품을 우리는 토르소라고 그래요. 전신상,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표현한 것을 전신상이라고 그래요. 머리, 몸, 팔, 다리 등 인체의 전체가 드러나도록 제작된 작품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로댕의 깔레어 시민 군상 보셨죠? 바로 군상.
한 작품 안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존재하도록 표현된 작품을 군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저번 때 우리가 회화에서도 관찰 표현과 구상 표현으로 나누었어요. 마찬가지로 조서에서도 관찰과 구상 표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관찰 표현을 구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좀 다르죠. 그다음에 변형, 구상의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약간 변형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 관찰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순수 조형 요소인 점선면 형색으로만 구성하는 것을 추상이라고 그래요. 자, 살펴볼까요? 구상,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며 사실적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즉 사람 동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구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형입니다. 헨리 무어입니다. 헨리 무어처럼 이와 같이 필요없는 부분을 뚫어 표현했죠. 아까 투저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필요없는 부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필요없는 부분을 뚫어서 표현하고 약간 변형을 시켰죠. 이게 바로 변형입니다. 자, 구체적인 형태 변형과 왜곡, 크기 확대나 축소 등을 통하여 형태를 변화시켜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상입니다. 자, 이거 추상이죠. 쿤수의 풍선개입니다. 이게 풍선으로 만든 개 만들잖아요. 이것을 브론즈,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형태의 근본을 찾아 단순화시켜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순수 조형 요소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상, 변형, 추상 세 가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현대 조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되고 추상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또 모더니즘이 또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막 난해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또 그 코드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현대 조선은 재료나 표현 방식의 확장을 통해 다양화되고 있다. 즉 확장이란 말은 제한이 없다. 즉 작가에 의해서 필요한 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뭐 석조는 뭐 화강석이나 대리석을 쓴다, 나무로만 목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개념을 떠나서 확장성, 무한히 작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레디메이드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술로 전시하기 위해 임으로 선택한 후 양산된 기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마르셀 디상이 창조한 용어이다. 바로 이 개념이에요. 이건 뭡니까? 소변기지요. 자, 이 전시회 때 마르셀 디상은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변기를 들여놨어요. 이게 바로 이 레디메이드입니다. 충격을 주었죠. 이게 바로 현대 추상조서의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성품이라도 작가의 의도한 개념, 철학을 집어넣게 되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개념과 여러분 철학을 넣어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겠죠. 이러려면 완벽한 철학적 뒷받침과 예술적 감각이 존재해야 가능하겠죠. 오브제. 아까 이걸 봤어요. 자, 이게 바로 오브제예요. 막 그냥 필요한 물건을 마구마구 붙여서 만드는 거, 이런 걸 오브제라고 그러는데요. 또 정확히 말하면 또 다른 개념이 또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오브제. 물건, 물체, 객체 등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일상생활용품의 용도에 예술적 적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킨 물체를 말한다. 그러세요.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 근데 이것이 내가 완전한 형태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있는 물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다. 그것이 이제 오브제라는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아트입니다. 부드러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비닐, 부드러운 재료라는 얘기입니다. 비닐, 고무, 라텍스, 벨트, 천, 머리카락 등 이런 것들로만 작품을 만드는 것을 소프트 아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유의 작품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정크 아트,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잡동사니나 폐품 등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을 말한다. 정크 아트.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 많아요. 고무를 주워다가 새롭게 막 로봇도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막 이것이 바로 정크 아트가 되겠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병
페트병이라고 그러죠.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 이것을 바로 정크 아트라 그래요. 키네틱 아트가 있어요. 움직임이 나타나는 작품을 뜻하는 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합니다. 즉 액체성 물질을 놓고 보면 점점 시간에 따라서 뻑쳐지겠죠.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을 키네틱 아트라고 한다. 조금 생소한 말들이라 좀 어려웠죠. 제가 설명이 좀 빠릅니까? 가급적이면 설명 시간을 단축하려고 좀 빨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현대 조서,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을 막 그냥 주눅들게 하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셈블리지 집합이나 조립을 나타내는 말로 여러 가지 폐품이나 주변 사물을 사용하여 쌓거나 조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환경 문제를 드러낼 때 일상생활에 활용됐던 폐품들을 만들어서 어셈블리 작업을 많이 하지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컴바인 페인팅, 콜라주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2차원 평면에 3차원의 물질이 결합된 작품을 말한다. 이렇게 보세요. 평면과 입체가 교차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과 평면의 작업을 같이 동반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빌 여러분 잘 아시죠? 콜드가 만든 움직이는 추상조서다. 그 다음에 모빌은 비례와 균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콜드가 만들 때는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고 감동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우리 갓난아는 아이들이 있으면 천장에 매달 놓잖아요. 그게 바로 모빌이에요. 그들 바로 최초의 콜드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에요. 이것을 현대 추상조서라고 그래요. 자, 좌우 균형으로 전기되어 있으나 작은 진동이나 또는 바람이 일어나면 움직임이 나타난 작품을 말하며 대표 작가는 콜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스테빗. 자, 움직이는 모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기된 작품을 말한다. 규모가 큰 기념비적 추상 작품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자, 모듈은 움직인다. 그러나 스테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이해가 좀 됩니까? 자, 작품 감상 해볼까요? 자, 달리입니다. 달리 그러면 화라도 유명한 화가지 않습니까? 기억이라는 그 추상적인 작품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역시 작품도 추상적입니다. 바닷가재 플러스 전화, 혼합조를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가재의 통화 방법, 소통 방법, 아니면 인간과 가재의 소통 방법, 이런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저보다 이 작품을 빨리 읽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이거 보세요. 안셴. 나무, 철선, 폴리에스테르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이거 배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이런 걸 만드지요. 이런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 보겠습니까? 아마 이거 만들다가 머리 터져서 돌아가실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과제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과제. 자, 단단한 덩어리를 밖에서부터 안으로 깎아서 만드는 조소는 뭐냐? 이것이 과제 1번입니다. 과제 1번. 자, 우리가 조소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단단한 덩어리를 밖에서부터 안으로 깎아서 만든 조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른 재료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붙여가며 만드는 재료. 이거 다시 합니다. 무른 재료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붙여간다. 과제 1은 단단한 덩어리를 밖에서 또 안으로 간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작업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두 과제를 댓글창에 나란히 쓰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제 1 땡땡 점 찍고 과제 2 땡땡 쓰라고 쓰면 되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조소를 숨가쁘게 잠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됐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원격 수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미루고 있었는데 또 한 주가 늘어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또 화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클래스룸에 접속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접속자 분석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댓글창에 출첵을 했는데 영상을 안 본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잘 올라갔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점차 갈수록 요령만 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손해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보시고 또 필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